체리필터 피아니시모 듣고 왔습니다. 자, 맥주 뉴스 시간인데요. 일단 재밌는 뉴스가 올라왔죠. 머니S를 비롯해서 좀 몇 군데서 기사가 올라왔는데, 맥주론 만성적자 제주맥주 외식 진출로 3인속 달래나 하면서 달래 해장 프랜차이즈를 인수했다는 소식이에요. 제주맥주가 달래 해장 프랜차이즈, 달래 F&B인데요. 여기를 인수하면서 외식사업 다각화를 펼친다고 하네요. 기사를 조금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수제맥주 1호 상장사 제주맥주가 사업 다각화를 위해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를 인수했다. 제주맥주는 달래 F&B의 주식 192만 8,572주 64.29%를 90억 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본의 26.2%를 들여서 외식 사업에 뛰어든 건데요. 그렇군요. 달래 회장은 지난해 매출 110억 원에 영업이익 21억 원을 기록한 프랜차이즈 회사고요. 아주 큰 아직 그 프랜차이즈는 아니군요.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이제 이 달래 회장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분야에 도전을 한 거네요. 진출을 했다고 하죠. 도전보다는. 그래서 제주맥주는 2022년까지 누적 적자가 438억 원이고요. 작년에도 적자고요. 올해 상반기 1분기에도 제주맥주는 적자죠. 매출도 줄었어요. 자, 참 이상한 일이죠. 그죠? 수제 맥주 회사가 달래 해장, 그것도 굉장히 힙한 이런 브랜드가 아니고 해장국집 프랜차이즈를 인수했습니다. 자기 자본의 26%나 들여서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한 일이고요. 네, 이상한 일이고 앞이 안 보이네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기사가 또 있는데 훨씬 더 자세하게 쓴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는 굳이 소개시켜 드리기보다는 이 90억 원을 10% 정도는 현금으로 아마 된 것 같고 나머지는 CB로 CB 발행을 통해서 금액을 충족할 것 같아요. 글쎄요. 잘 될까요? 일단 해장국집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는 맥주 쪽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이 제주맥주는 제조업이잖아요. 그죠? 프랜차이즈는 제조업이 아니거든요.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가 제주맥주에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의구심이고요. 단순히 재무적 투자인 거냐, 전략적 투자인 거냐, 이건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재무적 투자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재무제품 연결 재무제표로 나와서 물론 이제 다 같이 나오겠지만 재무적 투자를 하는데 프랜차이즈업을 한다? 굉장히 좀 리스키해요.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진짜 좀 궁금합니다. 보통 재무적 투자라고 하면은 향후에 수익을 크게 보고 그 다음에 엑시스를 할 수 있는 업에다가 투자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전략적으로는 크게 관여 안 하지만 이제 단순 투자를 통해서 수익성 극대화를 노리고 나중에 엑시스를 해서 차익을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해장국집 프랜차이즈가 과연 새로운 뭔가 수익을 크게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해장국집 프랜차이즈는 널리고 널렸어요. 그죠? 그냥 일반 음식점 소매 프랜차이즈는 굉장히 트렌드를 많이 탑니다. 트렌드를 많이 타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단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냐? 지금 여기 보니까 100억 원에 한 21억 원이니까 한 20% 정도의 영업이익을 본 거거든요. 글쎄요. 이게 높은 건가요? 물론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전략적 투자로 SI로 들어간 것이냐? 왜 들어가죠? 왜 해장국집 프랜차이즈의 전략적 투자로 왜 들어갑니까? 여기다가 혹시 맥주를 팔 생각으로 인수를 했다. 대단히 잘못된 거죠. 대단히 이상한 일이죠. 차라리 치킨집에 해야죠. 관련된 업종에다가 해야죠. 전략적 투자자라고 하면은 치킨 프랜차이즈를 하나 인수를 해서 거기에 전략적으로 제주 맥주를 넣는다. 이게 이제 교촌 치킨의 전략이었죠. 그죠? 그래서 교촌 치킨은 맥주를 인수를 했잖아요. 브루어리를. 물론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도 지금 교촌 치킨도 보면은. 그래서 대단히 이상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보나 아니면 단순 재무적 투자로 보나 어느 하나 한 군데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없는 투자라고 보거든요. 와, 제주 맥주 투자자들은 아주 열불이 터질 것 같아요. 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달래장에서 뭐 한 20% 정도, 아니 뭐좀 떨어지겠죠, 점점 한 15%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고 순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몇 억이라고 보죠. 근데 모기업이 엉망인데 모기업이 계속 뭐 100억 이렇게 150억씩 적자를 내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저는 의아하고요. 뭐 약간 뭐 성급한 판단일 수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죠. 뭐 제가 꼭 답은 아니니까. 큰 성과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분기 이제 맥주 시즌인데 2, 3분기 때 한번 실적을 보면 나오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편의점 수제 맥주 업계의 좀 미래가 당분간은 좀 힘들 것이다. 또 뭐 잘 버티면 또 좋은 날이 오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기사 하나 말씀드리면 노원 그 수제 맥주 축제에 가져온 방문기, 뭐 탐방기 이런 걸 좀 썼고요. 노원 수제 맥주는 좀 지향점이 명확하더라고요. 지역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담아내고 싶어 하는 것이 보였어요, 눈에. 그래서 지역 전통시장에 있는 음식 먹거리들을 푸드트럭의 형태로 판매한 점, 그리고 노원 수제맥주 축제, 이상하네요. 노원 수제맥주 축제의 맥주를 또 만들어서 판 점, 비어도슨트들과 함께 수제 맥주, 크래프트 맥주를 알리려고 한 점,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노원 수제 맥주 축제는 기존의 다른 크래프트 맥주 축제와는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이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좀 느낀 점이고요. 저번 주에 또 오산에서 있는 오색시장 맥주 축제가 있었죠. 예, 오색시장 맥주 축제 굉장히 훌륭하게 정착한 맥주 축제고요. 어떻게 보면은 오산의 오색시장 맥주 축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훨씬 이전부터 잘 정립하고 알린 대표적인 크래프트 맥주 축제라고 할 수 있죠. 노원 수제 맥주 축제는 또 시장에서 열리는 맥주 축제와는 그림은 좀 다르지만 방향성은 역시 같이 갖고 있었다라는 게 제 의견이었어요. 아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저 맥주 하나 사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모두들 수고하셨고, 저는 앞으로 크래프트 맥주 축제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얘기한 게 크래프트 맥주 축제는 지역을 품고 문화를 말하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된다라는 게 제 글의 이제 핵심이었는데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만 그 크래프트 맥주 축제들의 모습이 다른 맥주 축제와는 구분이 될 것이고, 구분이 크래프트 맥주에서는 항상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너네랑 달라. 어떻게 달라? 이렇게 달라.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는 좀 더 프리미엄을 추구하고 우리만의 색깔을 갖고 있는 뭐 그런 축제야라는 것들을 기획 단계부터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18년 뭐 그 전부터 맥주 축제에 직간접적으로 계속 관여를 해왔는데 그걸 이해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맥주 축제를 기획하는 이벤트 하시는 분들이 그냥 관성에 젖어서 그냥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요. 지자체도 그냥 뭐 특산품, 뭐 우리 지역에 무슨 뭐 하면서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더 그 축제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성향 그리고 여기 노원 맥주 소재 맥주 축제에서 재밌었던 게 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운영에 자원봉사로 나오고 노인회가 또 뒷정리를 하고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함께 우리 축제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참여하는 것 이게 결국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해외에 있는 맥주 축제에서도 항상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좀 더 깊고 문화를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맥주 축제가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